먼저 감독님부터 인사 한 말씀 먼저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들 사이에 만든 성지입니다. 오늘 비 많이 내렸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진역 맡은 김시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민영 선배님한테 모더레이터를 부탁했는데 너무 흔쾌히 해주신다고 하셔서 또 저희 장손에서 저희 엄마랑 했거든요. 그러니까 딸 응원해주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아까 그랬거든요. 미연 선배 오늘 같이 보셨을 텐데 미연 선배 왠지 울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울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 또 좋은 시간 또 얘기 많이 나누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우 역을 맡은 오지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또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지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저 지금 한 4번, 5번 정도 봤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또 새롭고, 또 새로운 장면에서 또 이렇게 와닿는 게 많은데, 제가 질문 이만큼 준비했지만, 사실 제 생각엔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채우는 게 더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먼저 이제, 시작을 하자면, 사실 처음에 이제 이제 한다고 하고, 이제 좀 멋있게 해야지, 이러면서 멋있는 말들 막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가, 막상 영화를 보니까 그냥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우리 그 은진의 대사,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오는 어떤, 사람들, 주변인 사람들, 지구의 또 존재, 이런 인물들이 하는 말들이 사실 이 영화에서 감독님이 이제 던진 주제와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그 대사 하나하나가 정말 이렇게 와닿았었는데 감독님 먼저 이렇게 장애 여성 그리고 또 출산까지 장애 여성의 금기가 3가지가 있는데 연애, 임신,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통념적으로 금기가 된 이런 소재로 또 은진의 이야기를 만들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었는지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원래 처음에는 그 은진이라는 인물의 연애 얘기로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이제 휠체어를 타는 여자가 연애하는 이야기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유가 선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장애 여성들이 사실은 성범죄는 많이 당하는 되게 취약한 존재들인데 그 어떤 그녀들의 섹슈얼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다 지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연애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연애 얘기를 쓰면서 느낀 것은 제가 로맨스를 쓰는데 정말 재능이 없다는 거를 깨달아서 이제 그 멜로가 전혀 설레지 않고 너무 재미가 없어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시나리오를 쓸 때가 이제 낙태죄 폐지 운동을 이제 여성들이 다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가지고 근데 이제 장애 여성들도 다 똑같이 그것에 대해서 투쟁을 하는데 이 장애 여성들의 운동은 훨씬 더 그 층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장애인이어서 낙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태아가 장애하여서 중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은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중절을 하지만 나중에 원한다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재생산권에 대한 걸 포함해서 이제 투쟁을 한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그런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가 사실은 붙어 있고 이게 되게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고 제가 어차피 연애 얘기가 잘 안 되고 있으니 그러면은 이 이야기에도 제가 되게 크게 매력을 느껴서 그럼 이렇게 좀 바꿔보자 이렇게 하고 지금 이야기로 완성하게 됐습니다.
연애 얘기 못 하시는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에는 연애 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진이 휠체어를 탄 이후부터는 항상 행운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은진에게 행운은 저는 호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연애가 저는 좀 바람직하게 보였는데, 우리 시은 배우는 은진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이게 일단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뭔가 좀 묵직한 이제 사연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시은 배우 표정들이나 그 어떤 군데군데 그 장면들마다 고비가 있는데도 그 표정들에서, 또 갈등이 있을 때 참고 넘어가는 그 표정들에서 너무 귀여움이 묻어나서 무겁지 않더라고요. 이 영화에 무겁지 않은 지점이 또 우리 김시은 배우의 표정들이었는데요. 그 처음 시작과 끝이 우리 김시은 배우의 표정으로 시작하고 끝나잖아요. 그 지점들마다 되게 와닿는 표정들이 많았는데, 이제 은진 역할을 하면서 제일 가장 기억에 남거나 중점을 둔 지점이 어떤 지점이었는지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까 감독님이 멜로에 자신 없다 했는데, 저희 영화는 저는 멜로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 제작사 대표님도 저 처음 이제 미팅할 때 이 영화는 멜로 영화야? 이랬었어요. 감독님만 동의하지 않는. 저도 거기에 너무 동의했고, 꼭 뭐 남녀 간의 이런 사랑 이야기 아니라 은진과 호성, 은진과 지우, 은진과 쪼꼬, 엄마 이런 관계에 관한 이야기라서 저는 멜로라는 영화에 너무 동의를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우선 이 영화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떤 거에 중점을 뒀냐고 하면은, 맞아요. 그 감독님도 영화 소개하면서 많이 얘기하시는데, 어떤 휠체어나 이런 장애가 어떤 성장의 이런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몸이 완전 적응이 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다음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은지는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장애인에서 비장애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거기에 이제 자기의 몸에 적응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떤 앞에도 저희 이제 초반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장애인이지만은 굉장히 많은 비장애인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많은 또 장애인들이. 그래서 제가 중점을 뒀던 거는 은진이라는 사람이 너무 이런 장애인이어서 이렇게 힘들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너무 적응을 잘 하고 있고 호선이랑 너무 잘 살고 있고 그런 거를 넘어서 어떤 은진이라는 캐릭터, 은진이란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 장애인이란 걸 좀 넘어서서 거기에 좀 더 생각을 좀 많이 하려고 했어요. 네. 하나의 또 개성 있는 인격체로 은진은 어떤 성격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었고, 어쨌든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너무 예기치 못하게 이제 임신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또 어떤 사건들, 이런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행복한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네. 네, 특히나 그 인물로 이제 들어갔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친구처럼 둘이 이제 뭔가 이제 대화를 나눌 때, 물장구 치고 싶다고 얘기가 태어나면 할 때, 장애가 있는 친구한테 스스럼없이 얘기하는 것도 또 신선했고, 또 나도 그랬었어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장애가 있는 분들이 늘 장애에 대해서 그 상황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인물 분석이 너무 잘 돼 있었고, 그 장면들이 너무 또 사랑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장면을 감독님이랑 지우 배우님이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 장면이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거기서 은진이 표정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 표정이 그러니까 되게 순수하게 나도 그랬어가 17년을 굴러다녔는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17년을 굴러다녔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그게 너무 리얼로 와닿고 그 표정도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 장면이 진짜 되게 예뻤어요. 진짜.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장면 찍을 때 진짜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진짜 언니가 나는 애기 태어나면 뭐 해주고 싶어? 라고 했나? 그쵸? 그랬을 때 장화 신기고 물장구 치교하고 싶다고 했는데 나도 이랬는데 네. 사실은 막 그렇게 고민 없이 했죠. 왜냐면 감독님이 쓴 거기에 그냥 충실히만 하면은 이미 그런 이제 게 나왔어요. 인물의 동화가 돼서 그런 또 장면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글 자체에서 그런 게 네. 너무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감독님이 네, 또 정말 또 그리고 우리 김지우 배우 저희는 이미 전작에서 만남이 있습니다. 네, 그때도 그렇고 그 사이에 사실 몇 편의 영화에서 뵀어요. 저분은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보헤미안일까? 어디 진짜 프랑스 여행 가서 어디 길에서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픽해온 분 같은 실제 분위기도 그랬고 실제로 느낌도 그랬고 또 지금 하시는 역할들도 그렇고 특히 여기서 본인과 이름이 같은 오지우라는 인물을 맡고 계신데 어느 지점 물론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은진이 이제 인지하고 나서는 되게 무서운 그로테스크한 장면들도 막 나오고 시선도 그렇고 되게 묘하고 무섭더라고요. 근데 초반에 보면 다른 사람과 다른 그 따뜻함이나 이런 지점들이 아마 어느 정도 본인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감독님이 본인의 이름으로 캐스팅을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은 오지우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지우 배우님? 전에 다른 지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사실 여기 지금 제 친구들도 와 있는 것 같은데 되게 까칠하고 되게 모가 많이 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시나리오 처음 받았을 때 지우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 친구 사이거든요, 감독님하고. 감독님이 몇 년을 저랑 같이 친구 사이로 만났는데 나를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약간 농담 섞인 상상도 해보고. 그런데 이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지우를 따뜻하게 보셨다면 제 안에 있는 아주 조금 작은 어떤 따뜻함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영화를 찍으면서 그 따뜻함을, 내 안에 있는 따뜻함을 발견하는 그런 소소한 즐거움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관객 입장에서 이 영화를 볼 때 저 지우 참 괜찮은 지우다. 정말 따뜻한 지우다. 나도 저런 지우 하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화면 보면서. 네네, 화면 보면서. 근데 진짜 또 오늘 또 그래서 보면서 그 마지막에 떠나보낼 때 언니 없으면 어떡하지 이러는데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남들이 보건 말고 혼자 얘기하는 거 보던 말던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이렇게 아스라이 이렇게 손 흔들면서 헤어지는 게 또 너무 또 좀 짠하고 또 안타까운 장면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진짜 저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보면서도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비를 뚫고 오셨는데 오늘 잔칫날입니다. 네, 질문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세 분이 내게 잠깐 기다리세요. 선물이 있습니다. 책 선물이 있고요. 또 오늘 포스터도 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 오지우 배우님이 직접 또 디자인하신 손수건도 나가실 때 나눠드릴 예정이거든요. 네, 여러분 오늘 오신 보람이 있습니다. 잔칫날이에요. 네, 여러분들 질문으로 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손 들어주셔가지고 네, 모자 쓰신 분. 네. 이렇게 좋은 영화 보고 또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얻어서 큰 기쁨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영화 제일 처음 내레이션 부분에
이제 호선이가 휠체어를 계단 밑으로 끌어주면서 이제 그 섞여 있는 존재로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냐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 섞여 있는 존재라는 대사에서 전달하고 싶으셨던 부분은 어떤 거고, 또 사실 장애인 그 권리 운동에서 당사자주의 같은 것도 뭐 대두되는 개념이긴 한데, 그럴 때마다 사실 비장애인, 예를 들어서 이 영화에서는 호선 같은 사람은 그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가 늘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그거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이 우선 여쭤보고 싶었고요. 또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장손에서 끝부분도 이제 봄이라는 아이를 출산하면서 끝이 나고, 사실 이 영화도 또 공교롭게 아이를 출산하러 가는 과정에서 끝이 나서 아마 배우님한테는 그 두 영화에서 어떤 점이 또 비슷하게 느껴지고 또 다르게 느껴졌는지 그 시작이라는 점에서 좀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책이 그 굴러가 부른님이라는 유튜버 분이 쓰신 책이거든요. 그분도 이제 휠체어를 타는 장애 여성이신데, 제가 그분 유튜브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대사를 쓸 때 그 은진이에 대해서 그분을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장애 여성이고 어떤 장애 여성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그 당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오늘 책을 받으셨으니까 책을 정말 잘 쓰시거든요. 엄마 우리 헐픈 사치가 아니야라는 책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다른 휠체어를 타는 다른 여성분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쓰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책들을 보면서 그 책이나 그런 영상을 보면서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각 같은 게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은진이 쓰는 글이 그런 글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호선은 은진을 믿는,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말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제 당사자주의에서 이제 비장애인으로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 저도 사실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만들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기획을 하고 처음에 인물을 만들고 스토리 라인을 처음 짰을 때 그 바로 시나리오가 나오진 않으니까요. 이제 그만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이 인물들이 조금 마음에 드는데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만할까라는 생각을 했던 건, 저도 이제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가 더 높은 윤리적인 잣대와 저 스스로도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보게 되고 해서 하지 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게 이제 다와다 요코라는 작가의 눈 속의 에뛰드라는 책인데, 그게 북극곰의 자서전이에요. 근데 사람이, 인간 여자가 북극곰 자서전도 쓰는데 내가 왜 비장애인이라고 장애 여성의 이야기를 못 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당사자주의가 있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듣고 그거를 존중하는 게 당연히 우선이 되겠지만,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고는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해요. 네, 질문 진짜 감사드려요. 네, 또 다음 분 먼저 아까 네네 죄송해요. 네. 저도 아까 감독님한테 질문해 주셨던 거를 이제 대사를 보면서 감독님한테 이렇게 어려워서 물어봤었던 거거든요. 또 물어봐서 되게 신기했어요. 네, 질문 감사하고요. 장손 때랑 이제 우리 둘 사이에를 또 찍으면서 그때 당시에 또 공교롭게도 또 그 뒤에 또 임신 관련된 영화 시나리오가 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 나이가 지금 그런 나이 실제로도 맞고 그렇구나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저 또한 그때 당시에 전혀 결혼과 임신 출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다가
30대 후반이 이제 들어서면서 제 삶에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여자의 나이와 아이를 만약에 낳겠다고 하면은 카운트다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낳고 싶은지 안 낳고 싶은지 이런 거에서도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장손에서도 마지막에 미화가 아이를 낳는 장면이 있고, 우리 둘 사이에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아이를 낳는데, 그 둘의 이제 아이와 출산에 관련해서 느끼는 점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화한테서의 어떤 시련은 시련과 이런 장애물을 우리 가족 안에서 어떤 여성과 남성의 차별, 엄마와 아빠의 관심 두 번째 이런 거에서 부단히 좀 애를 쓰는 인물이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늘보미가 태어나면서 조금 더 관심이 이제 우리만의 또 온전한 가정이 생긴 거니까 거기에 좀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떤 그런 애정을 갈구하는 그런 에너지나 그런 것들을 이제 자녀한테 좀 더 자기가 받았던, 저는 미화도 애정을 엄청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외적인 어떤 그런 걸 떠나서, 그러면서 또 외적으로 자기가 느꼈던 어떤 차별 같은 거를 주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은진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뒤에 부분이 또 이제 나오진 않지만 어떤 아이건 정말 호선이랑 은진이가 사랑으로 키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감독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장애가 있는 그 엄마가 있으면 자녀가 또 어쨌든 엄마랑 자녀, 아기는 완전 1대1이래요. 완전 밀착된 관계잖아요. 또 아이는 다른 엄마를 이렇게 겪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엄마에 맞게 또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그 가족의 형태에 맞게 정말 열심히 또 키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방금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앞으로 또 은진과 호선의 그 미래의 아기를 키우는, 쪼코를 키우는 그런 또 다음 이야기도 한번 만들어주시면 네, 또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저 우연히 정말 그 전까지 3번, 4번 볼 때는 한 번도 생각 못했다가 오늘은 막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여러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그게 떠올랐어요. 전 아까 우리 시은이 맞아, 우리 장선 때도 마지막에 배가 불렀었는데 이 생각이 문득 났었는데, 그래서 마음속으로 제가 대답을 했는 줄 알았어요. 생각을 막 하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지난번 명동에서 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시영 배우님 휠체어 타실 때 보통 거기 걸어다니는 하체 힘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휠체어는 거의 상체 힘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 경사진면을 올라가고 할 때 보면은 이게 체중 무게 중심을 진행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몸을 상체로 이렇게 숙이면서 휠체어를 이렇게 돌리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야지 힘이 이제 앞쪽으로 쏠리고 하니까. 근데 정상적인 때는 괜찮은데 임신을 하게 돼서 데려가고 그러게 되면은 몸을 앞에 쏘기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그게 그 차이 하기 전에 휠체어 탈 때랑 배가 불러줄 때 휠체어를 볼 때 그 차이 같은 걸 혹시 찍으시면서 느끼셨는지 어떠셨는지. 어쨌든 저희 영화는 임신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의 또 중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제 임신 이제 사실 모형이죠. 그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리콘인 것도 있고 스펀지로 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실리콘 배를 했었는데 실리콘 배는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근데 제가 실리콘 배를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거를 실제로 이제 느끼고 그런 것들이 제가 무게를 실제로 느끼면서 움직일 때랑 되게 가벼울 때는 또 그거를 또 제가 상상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무거운 걸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실제 그런 비슷한 무게를 느끼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또 계속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허리가 사실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실제 임산부들이 안 그래도 이제 허리가 많이 힘들 텐데 은진이는 또 하체가 고정된 상태에서 또 그 무게를 견디면서 이제 다니니까 사실은 여기 이제 사타구니 쪽이 항상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땀이 나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분도 발라주시고 하셨거든요. 분장이랑 의상 선생님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배가 없을 때는 올라갈 때는 굉장히 이걸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연습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돌아오면은 한 바퀴 동네를 돌면 여기가 사실은 벌벌벌 떨릴 정도로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또 그런 경사를 할 때는 당연히 배가 이렇게 쏠리고 해가지고 점점 배가 부를수록 여기가 너무 무겁고 눌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같이 체험하면서 해서 비장애인 산모보다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엄청 디테일한 또 지점을 또 파악해 주셨네요. 또 다음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뒤에 계시고. 저희 오늘 약속하지 않았는데 블랙 앤 화이트로 의상 양맞춤을 했습니다. 되게 동질감 느끼고 기분 좋은데요. 네. 원래 남편은 남의 편이잖아요. 제 두 번째 영화를 보는데 남편이 아무리 봐도 호선이가 그 이름처럼 너무나 이제 선하고 그리고 정말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정말 본인이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3개월 할부로 이제 900만 원 병원비를 긁는 그런 분이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제가 영화를 봤을 때는 그 어머니께서 그 딸이 처음에 이제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재활치료를 받았을 때 딸한테 그 상황을 제대로 객관적인 상황을 얘기를 안 해주는 것처럼 제가 봤었거든요. 걷지 못한다는 사실도 얘기를 안 해주고 묶어놓겠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2번 정도 그 처음에 봤을 때는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엄마한테 내가 왜 그 엄마한테 어떻게 또 간호를 맡냐 그리고 뭔가 그 딸과 어머니 사이에 거리감이 좀 느껴져갖고 오히려 남편이 훨씬 더 가깝고 그리고 친구 오지우 배우님이 맡았던 그분 역할도 결국은 진정한 그런 친구들이 온라인상으로서만 그 비장애인 분과는 좀 거리가 있는데 어떤 뭐 이상향을 바라봤던 거 아닌가를 좀 복잡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와 딸의 관계, 특히 이제 비장애인 분과 장애인이고 원래는 장애를 갖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장애인이 되게 된 케이스인데 또 어떤 친구는 재활치료를 열심히 해서 장애를 극복했다 이렇게 또 나오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좀 헷갈려갖고요. 감독님, 그러니까 이제 배우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호선이가 그때 판타지 같다는 얘기를 항상 많이 듣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저는 일단 그 은진이 주변에 사실 호선이만이 아니라 사실 엄마인 금아도 그렇고 이제 지우도 그렇고 다른 이제 주변인들이 다 좀 다정한 사람으로 설정을 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은진이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외로움에 갇혀서 상상의 친구를 만들어내야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인물을 조금이라도 반목하거나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이 좀 안타고니스트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거는 좀 피하고 싶었고 호선도 사실은 이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좀 악역같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제 호선이를 되게 다정하게 설정을 했고 엄마와 금아의 관계는 엄마는 사실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 금아는 은진에게 그녀의 상태를 뭐 이렇게 숨기거나 안 알려주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다만 은진은 자기의 몸이고 금아는 자기 딸의 몸이니까 금아는 딸이 비장애인이 되기를, 그러니까 장애가 나아질 수 있기를 바라는 어떤 강한 욕망이 있었을 것 같고 은진은 자기가 자기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사고를 당하고 재활치료를 해도 내가 아마
이 장애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나는 이 몸으로 쭉 살아야 될 것 같다는 거를 더 체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간극은 분명히 생겼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멀게 보인다는 거는 아마 금아가 아무리 딸을 사랑해도 이 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좀 간극이 생겼을 것 같고, 은지는 이제 엄마를 원래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저도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 이제 엄마 아빠 말 되게 잘 안 듣거든요. 많이 싸우고. 근데 제가 그럴 수 있는 건 제가 엄마 아빠에게 굉장한 돌봄을 받았다는 걸 저는 까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진짜 완전 신생아 때에 그렇게 돌봄을 받는 거니까. 근데 은지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몸이 다 커서 완전히 성장을 한 이후에 엄마의 완전한 그런 케어를 받았던 인물이니까 그래서 더 가깝지만 더 멀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봐주신 게 좀 잘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처음에 엄마 나오는 장면마다 은진이 그 어쨌든 그냥 의식적으로라도 친절하려고 하다가 했었던 것 같은데 엄마만 나오면 안 친절한 거예요. 표정이고 말투고. 그래서 뭔가 사이가 안 좋은 건가 아니면 내 장애 때문에 뭔가 그 트러블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은진이 이제 뒷부분 가면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다 큰 자식을 또 케어를 했었어야 하는 거에 대한 미안함 그게 너무 컸었고 또 엄마는 당연히 이제 자식의 입장에서 뭔가 그런 충고를 했는데 이제 은지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또 다른 그 갈등의 고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디서 보면 내가 가장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돌이켜보래요. 그 사람이 가장 나와 동일시되는 사람한테 자기도 모르게 화를 가장 많이 낸대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엄마한테 제일 만만하고 편하고 그래서 화를 많이 내고 살고 있지 않나. 지금도 엄마가 계시면 집에 가서 오늘 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네네 붙이자면 엄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에 이제 엄마한테 그런 너무나 이제 엄마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본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빛처럼 남아있을 것 같아요. 죄책감처럼. 엄마가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어쨌든 기간들을 굉장히 고생한 기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 엄마를 사랑하는 만큼 좀 거리를 왜냐면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또 호선이만으로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낳고 싶고 은진이는 그렇기 때문에 또 엄마한테 어쩔 수 없이 케어를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텐데 또 사실은 안에서 내가 선택한 게 이게 잘한 선택인가 내가 사실 밀어붙였지만 엄마는 사실은 반대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숨겼던 것 같아요. 저의 어떤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그래서 더 거리를 오히려 뒀던 것 같아요.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지점들이 또 다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쪽에 먼저 죄송해요. 저분 먼저. 안녕하세요. 저 성북동에 한 모임에서 오늘 GV를 한다는 글을 보고 급히 달려온 주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 그냥 짧은 감상을 전달드리고 싶은데, 좀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지점에서였냐면, 현실 고증이 좀 됐다고 제가 느낀 게, 제가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아마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제가 이 아이를 원치 않는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심장 소리를 저한테 들려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계기로 첫째 아이를 낳게 되었고, 또 금방 또 둘째가 생겼는데 그때는 저희 엄마가 저한테 네가 짐승이냐며 이 아이를 낳을 거냐 저를 타박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제가 5기로 낳겠다고 해서 둘째도 잘 낳아서 잘 기르고 있는 중인데, 그때 아마 제가 그 둘째를 가진 그 혼란의 시기에서 아마 지우 같은
그런 어떤 인정과 어떤 질문들과 그런 게 좀 있었다면 그때 좀 잘 넘기지 않았을까. 그땐 제가 전 장애는 없지만 그냥 임신한 저 존재 자체가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짧은 영화 보는 시간이 좀 저한테 위로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이제 영화가 쭉 가면서 그 시은 배우님이 하셨던 그 역에 장애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잠시 잊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지우의 어떤 그런 시은 배우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어떤 그런 질문들과 그런 같이 데이트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일상적이어서 그걸 다 잊게 만드는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서가 없었어요. 잘 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독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하고 또 끝까지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까 이쪽에 손 드셨는데 제가,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개봉하고 초반에 감독님 인터뷰를 봤을 때, 시은 배우님이 제가 갑자기 은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은진이가 양수검사를 안 하겠다고 하고 돌아오면서 지하철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호선이랑 통화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소 헌팅이 갑자기 이루어졌고 유일하게 계획하지 않았던 장면이라고 인터뷰를 본 것 같은데, 근데 대사는 우리 사회가 장애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 대사나 그 장면이 되게 어우러져 있는데 그런 대사도 다 즉흥적으로 된 건지 궁금하고, 저는 그게 은진 배우님이 통화하면서 장애인을 위해서 먼저 생겼던 엘리베이터일 텐데 비장애인들이 타고 있는데 어떤 원망의 마음도 없이 그냥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촬영하는 듯한 거에서 저는 그 엘리베이터를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으로부터 뺏었다는 느낌을 못 가졌어요. 근데 인터뷰를 보고서야 뒤늦게 깨닫고 또 다시 한번 되게 좀 이렇게 깨우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구성된 거 궁금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면 지난 GV에서 반다나 찾았는데 예, 너무 제가 그러니까 첫 장면에서 두 분이 만난 첫 장면에서 하고 나오고 세 번째 지우가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지우가 손목에 걸고 있다가 목에 은진 배우님 목으로 가잖아요. 그것도 그날 현장에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건지 아니면 시나리오상에서 계획됐던 건지 궁금합니다. 와, 네, 되게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저도 사실 엘리베이터 앞에 은진이 이제 호선과 통화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인 게, 사실 사람들 표정이 너무 웃픈 거예요. 그리고 통화 내용이 현실로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분들이, 서 있는 분들 표정이 너무 제각각인데, 그게 뭐라고 해서, 정말 저 연출을 그렇게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재미있게 인물들을 배치를 했을까. 그리고 그 순간 물이 닫히는 게 세상과 단절된 불편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담들로 느껴질 정도로 엘리베이터문이 닫히는 그 장면, 그렇게 끝나는 게 너무 또 좋았거든요. 상황들을 너무 잘 절묘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또 비슷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독님 또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원래는 그냥 은진이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쭉 걸어가면서 이제 어느 횡단보도 앞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원래는 씬을 그렇게 써놨었는데, 장소 헌팅을 봤는데 저희가 이제 헌팅지로 보는 그 자리에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촬영 감독님이랑 여기서 찍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제작팀에 섭외를 요청을 드려서 그렇게 했고, 사실은 대사가 있어서 장애에 대한 배려가 없잖아 라는 대사 때문에 하지 말까 또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너무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은진이 이렇게 되게 뭐 화나거나 어떤 감정을 섞어서 그걸 보지 말고 이 사람들도 이 사람을 은진이를 어떤 당장 도와줘야 되는 존재로 보지 말고 이 사람 통화를 하면서 멈춰 섰으니까 그런 상황으로 해서 그러면 이걸 너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자 이렇게 하고 했던 것 같고 그 반다나 그거는 이제 뭐 놓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거는 이제 시나리오 상에는 원래 없어요. 원래 없었고 지우 배우랑 이제 시우 배우님이랑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다가 지우 배우님이 지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나중에 은진이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고 사실은 거기 나오는 반다나 같은 게 원래 다 지우 배우님 자기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끼리 골랐죠. 이거를 하고 있을까요? 지우가 처음에 등장할 때 저걸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지우가 처음 이렇게 등장한 걸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날은 좀 즉흥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날은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있으려면 지금 나갈 때밖에 없는데 지금 할까요? 어디다가 할까요? 그러면 손에도 걸어보고 목에도 걸어보고 했는데 여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그 반다나 여름마다 하고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첫 등장할 때 반다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은진과 지우 사이의 어떤 연결고리로서의 상징으로서 이런 거 하나 넘겨받고 그런 어떤 씬들이 하나 있으면 찾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다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N회차의 홍보차 여러 번 보셔야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다 심어두고 있었습니다. 네, 은진이 결정적으로 외출할 때 사실 좀 무섭잖아요. 왠지 막 이렇게 쫄깃쫄깃한 장르가 변경되는 장면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딱 목에 건 반다나 눈에 띄었어요, 사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저는 지우 배우님 장면마다 입고 나오는 옷들도 지금 문득 생각하면 은진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마치 이런 옷을 입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이런 스타일일 것 같아가 되게 적재적소에 또 이렇게 처음과 중간과 끝에 갈 때까지 뭔가 그 환경과 TPO에 되게 잘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센스에 또 한번 놀랐던 것 같고 이따 또 비슷한 얘기를. 의상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옷을 이렇게 만들고 팔거든요. 네, 그 친구가 이번 우리들 사이에 의상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는 의상들 중 대부분이 그 친구의 옷들이고 그리고 감독님 옷도 제가 하나 입고 그리고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하나 그 녹색 원피스 있잖아요. 은진이랑 이제 그거는 정말로 길을 가다가 이건 지우가 입고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 이제 제가 먼저 입어보고 사진 찍어서 감독님한테 선택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픽이 되었습니다. 녹색 원피스 되게 예뻤는데. 네. 또 혹시 해주고 싶은? 네. 앞에 계시면. 네. 영화 되게 잘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이랑 지우 배우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중간에 이제 은진이가 지우가 상상 친구라는 걸 깨닫게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스릴러적인 그런 모습으로 연출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거의 마지막에 은진이랑 지우가 안녕할 때는 되게 따뜻하고 뭔가 드라마적인 그런 식으로 연출이 되어서 다른 두 온도로 연출하셨던 이유가 좀 궁금했고요. 또 지우 배우님께서는 그 스릴러 이제 상상 친구를 은진이가 알게 될 때 지우가 웃고 있었는데 저는 그 장면이 좀 무섭게 다가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한 5초 전까지만 해도 되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느껴졌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무섭게 보여져가지고 그 씬을 촬영할 때는 어떤 식으로 촬영하셨을지도 궁금했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사실 은진이 자기가 되게 믿고 의지하던 존재가 같다라는 걸 깨닫는 때니까 제가 느꼈을 때 은진이 느끼는 감정이 무서운 공포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관객분들도 그 충격과 공포를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 장면은 촬영을 다 마치고 한 2달 정도 뒤에 편집을 하고 재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아쉽더라고요. 그 전에 원래 본 촬영 때 했던 장면이 뭔가 그 은진의 감정을 충분히 전달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은진의 어떤 간절함이나 그런 공포감 같은 거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재촬영을 했고 그리고 제가 또 재촬영을 딱 결심을 했던 거는 사실은 그 전에도 배우분들의 연기 워낙 좋아가지고 원래 촬영본도 사실은 보시면 또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 버전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예민한 관객분들은 지우가 상상이라는 거를 눈치채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호선이 그거를 보는 장면을 통해서 관객분들이 이제 그걸 봤고 이미 관객은 알고 은진만 모르는 상황에서 은진이 깨닫는 장면을 다시 봐야 할 때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가지 이유로 재촬영을 했고 뒤에 이제 엔딩 장면을 다시 이제 따뜻하게 한 이유는 이제 공포스러웠던 감정은 이제 순간이고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애틋함, 지우에 대한 애틋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쨌든 지우가 은진이잖아요. 그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실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나기 때문에 그 장면은 되게 멜로에서 헤어지는 것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가장 잘 알고 있는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 순간에 그 공포가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누군가랑 오랜 어떤 시간을 보내고 관계를 맺다가 불쑥 그와 이제 이별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나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타인이 이 지구별 어딘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나의 어떤 찌질하고 모자라고 아니면은 정말 내가 진짜 숨기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이 지구별에 있다는 건 가끔 공포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포스러운 그런 어떤 은진이 생각하는 은진이 맞닥뜨리는 그 공포를 지우의 얼굴을 통해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감독님의 의견도 있었고 또 저 역시도 가장 내밀했던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그 공포감을 떠올리면서 연기를 했었습니다. 은진도 인지하고 나서 마지막에 또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안 보려고 하다가 다시 이렇게 눈을 뜨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영 못 만났을 때 일어나잖아요. 그때 또 느낌이 어떠셨는지. 지우가 이제 초반에는 실존 이제 지우라고 생각했고 그때 만났던 언니가 너무 좋아서 이제 계속 자기 스스로 제 안에 있는 지우를 이제 불러낸 건데 그러니까 자기인 거죠. 내 안에 어떤 이제 지우의 모습인데 사실 그걸 이제 정확하게 자각을 하고 나서는 이제 아이도 점점 이제 나올 때가 됐고 이 상태로 애를 낳아서 생활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자기 스스로도 사실은 그 전에 지우 언니랑 통화를 하고 호선이가 이렇게 또 알려주잖아요. 지우 언니 아니라고 언니 목소리를 통해서도 아니라는 걸 아는데 또 사실은 불러낸 거잖아요. 근데 그 시점으로 인해서는 이제 자기 스스로 사실은 알고도 또 불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진이 지우를 굉장히 의지를 하고 같이 있었을 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이제 아이가 이제 곧 나올 때이기도 하니까 좀 정신을 더 차리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그러니까 지우의 입을 빌려 지우가 나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은진의 어떤 의지와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좀 덤덤히 이별을 하고 싶어서 원래는 시나리오에 이제 은진이 이제 우는 이렇게 이제 좀 슬픈, 저도 너무 읽었을 때 슬펐는데 앞에 촬영들을 다 하고 나서 감독님이랑 저랑 똑같았어요. 여기서는 은진이 안 울 것 같다, 이렇게 그냥 보내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나온 장면이었는데 막상 이제 촬영을 하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언니가 너무 오롯이 그 감정을 이렇게 해주고 저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꾹꾹꾹 눌러 담은 어떤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치 은진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제 이별식을 하기 위한 정식으로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부름이었던 것 같고 또 마치 공연을 지금 커튼콜 같다는 생각도 했는데 저는 보면서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뜻하게 빠이빠이 하면서 이제 호선의 등을 두드리면서 호선에게 늘 있어왔던 은진의 배려가 그때도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제일 힘들지만 또 나 때문에 힘들어할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마음을 더 다잡게 되지 않았나 그런 싶은 장면이었는데 저는 근데 어쨌든 처음에 이제 시작한 것처럼 이제 장애 여성의 이제 임신까지 그런 힘든 여정 속에 이 진짜 또 다른 자아인 지우란 인물이 없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 영화를 봤을까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신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감독님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셨는지. 네. 우선은 제가 저한테 되게 지우 같은 친구가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사실 되게 좋은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사람이 많아도 내가 이제 내 몸을 가지고 겪는 일, 그게 뭐 되게 꼭 정신적인 것, 뭐 진짜 물리적인 것 이런 거를 다 저만 알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좀 다 외로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위로가 또 되게 힘이 될 때가 있지만 가끔은 그냥 제 스스로 그냥 혼자서 생각하고 해결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를 정말 잘 아는 내 몸을 이제 같이 하는 근데 이제 나는 아닌 그런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효를 좀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하실 관객분 계신가요? 네, 제가 또 제 욕심이 좀 많긴 한데 처음에는 음악이 처음 이제 지우를 만나는 병실에서 처음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음악이 처음 나왔네? 되게 조용했었는데 음악이 되게 절제가 됐네 했는데 실은 진우가 나왔을 때 음악 같다기보다는 좀 효과음 같긴 했는데 굉장히 서스펜스하잖아요. 야옹이라고 하니까 그때 되게 무서웠거든요. 저는 사실 아이가 뭔가 되게 길에 버려진 길고양이 같이 느껴졌었던 이미지가 굉장히 컸어요. 저는. 근데 그때도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전체를 보면 음악이 굉장히 간결하게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적재적소에 정말 짧게 쓰였는데 그 음악의 쓰임새가 되게 깔끔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음악을 쓰셨는지 또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음악 감독님이 들으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야기인데 꼭 전해드릴게요. 사실은 오프닝에도 음악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오프닝 음악은 어쨌든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 그 두 사람의 따뜻함을 좀 느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진우나 이렇게 지우를 만나는 장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넣으면 조금 장르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는 것 같고 진우랑 호선이는 효과음처럼 쓴 게 호선이 완전히 아이에 대한 마음을 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인물 안에 그런저런 어린 친구가 잠깐 들어온다 이런 느낌을 좀 상상했던 것 같고 은진과 이제 지우가 처음 만나는 장면은 오히려 좀 더 약간 로맨틱하게
그렇게 좀 쓰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고, 그 후에도 이제 둘이서 잠깐 웃으면서 이렇게 그 대화 나누는 장면에도 그 같은 곡을 조금 반주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좀 비슷한 느낌, 우정을 쌓아가는 그런 거를 이제 반복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 처음에 음악이 나중엔 알았는데 영화 볼 때 전혀 인지가 안 됐었거든요. 한 번도 음악이 나온다, 뭐 이렇게 배경이 있다. 근데 딱 처음 이제 두 분이 만날 때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아, 따뜻한 사람을 만나는구나. 그게 이제 얘기해 주셔서 그 음악이 또 그런 또 음악 이렇게 분위기이기도 했고, 근데 보다 보니까 계속 나왔는데 제가 모르고 이제 엄마 영화 보느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또,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또 하고 싶은 일, 궁금한 것들 또 조금만 더, 네, 물어보겠습니다. 아, 우리 또 호선 배우 있었으면 너무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처음에, 호선도 배려하고, 은진도 배려해서, 아이 얘기를 꺼내려다가 안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그런 둘의 장면들에서, 사실, 은진이 이제 장애, 이런 부인, 이런 입장을 떠나서 두 사람이 굉장히, 정말 친하고 사랑하는 사이인데 너무너무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게 정말 장면 곳곳에 늘 느껴지고, 큰 소리 딱 한 번 치잖아요. 어디 있냐고 할 때, 왜 그러냐고 할 때, 그때 정말 한 번 큰 소리 치고, 마찬가지로, 근데 늘 은진이 호선에게 있어서, 근데 둘은 도대체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그렇게 정말 동지가 넘어서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건지, 조금 어떻게 두 사람이 그렇게 케미로 이제 연기하자고 했던 건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한테 좀 이 두 사람의 비하인드 이런 게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감독님께서 들려주셨던 것도 되게 도움이 됐고, 이 둘이 이제 고등학교 동창, 그렇죠? 이게 친구 사이, 원래는 친구 사이였는데, 이게 제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해줘도 또 막 제가 나름 막 이렇게 소설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감독님이 또 호선과 안진의 그 멜로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거기 시나리오 썼으면 저는 보여달라고 보여주지는 않으셨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둘이서 어쨌든 이거는 감독님 이게 제가 헷갈리는데 고등학생 때 그럼 은진이 이제 사고가 이제 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친구 사이인데 서로 좀 좋아하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사귀지는 못했던 사이인데 이제 은진이가 그런 사고를 겪고 학교도 못 가고 할 때 호선이가 친구기도 하고 이제 관심이 이제 있었던 친구니까 이제 계속 박물관도 오려고 하는데 은진이가 좀 이제 밀어낸 이런다가 결국엔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다시 이제 친구처럼 만나다가 그런 마음이 이제 싹 터서 연애를 쭉 하고 이제 결혼까지 이제 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너무 친밀한 관계여야 되고 호선이가 이 은진이의 이런 장애에서도 굉장히 적응을 한 상태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먼저 그렇게 좀 제안을 했던 게, 내가 휠체어를 타고 우리 같이 데이트를 좀 하자 라고 해서 오빠도 너무 흔쾌히 좋아해가지고 좀 안전한 좀 바닥이 왜냐면 조그만 경사가 있어도 휠체어가 너무 많이 쏠리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잘 닦여진, 그리고 사람이 너무 밀집되지 않은 곳이 어딘가 하니까 예술의 전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오빠가 사는 동네도 비슷하고 해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휠체어를 끌고 가서 오빠랑 만나서 이 데이트도 하고 오빠도 끌어도 주고 하면서,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이제 휠체어가 이제 내 앉은 키나 이런 거 다리에 맞게 높이를 조금 조절을 할 수 있어요. 1, 2, 3단 정도. 근데 제가 좀 이걸 조절을 하고 싶어서 집에서
그 항상 나사랑 이게 조이개가 항상 여기 가방처럼 있거든요, 휠체어에. 왜냐면 조이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집에서 했는데 너무 빡빡해서 못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오빠가 갑자기 내가 해줄게 하더니 막 하는데 너무 남자가 해도 안 되는 거여서 오빠 그냥 그 전문 그 휠체어 빌린 데서 내가 의뢰를 할 테니까 냅두라고 하는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막 이렇게 해서 손에 피까지 났어요. 제 기억에는 이렇게 너무 빡센 거로 돌리다가 그래서 근데도 끝까지 어떻게 막 그 조절을 해가지고 오빠 처음 해본 걸 텐데 그 예술전당 앞에서 공연장 앞에서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아 호선이다 이런 모습이 또 있었겠다 연애하면서 너무 그런 에피소드 기억나고 또 예술전당 나와서 제가 무슨 연기 훈련하는 데가 근처에 있었어요. 거기까지 또 데려다주고 거기 또 선생님한테 같이 막 인사드리고 선생님 네. 누구냐 보호자로 저 잘생긴 청년은 누구지 알고 제 남편 피를 받네요. 네. 진짜. 아니 도대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제가 1시간 안에 끝내달라고 하셨을 때 자신있게 했는데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원래 오늘 욕심은 제가 말 많이 안 하고 여러분 얘기 많이 듣는다였는데 제가 너무 나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갈무리는 해야겠죠. 네, 저 세 분 인사말을 듣고 오늘 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우 배우님부터 먼저 인사해주세요. 네. 우리들 사이에 뿐만이 아니라 영화를 본다는 게 각자의 그 자리에서 스크린 너머를 보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가장 내밀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온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극장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극장을 찾아서 요새 좋은 영화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극장에서 여러분 온전한 자기 시간을 그리고 내밀한 자기 자신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새벽부터 번개가 치는 모습을 보고 어떡하지? 이랬는데 그 폭우를 뚫고 이렇게 와주신 관객 한 번 한 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언니가 그 영화에서 보면 지우가 이렇게 맨 처음 만났을 때 그림 선물을 주잖아요. 그 그림으로 굿즈를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받으셨나요? 아니면 끝나고 아마 주실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 이거 실제로 지우 언니가 그림도 그리는데 언니가 그린 그림으로 만든 거거든요. 제가 오늘 반단화도 했는데 활용도가 아주 좋습니다. 네, 그 저희 영화 꼭 오늘 봐주셨으니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좋으셨다면은 옆에 사람들,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영화는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되게 따뜻한 위로를 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낯선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느껴봤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잘 몰랐던 이야기고 너무 낯설었는데 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은진을 너무너무 응원을 하게 된 마음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아직 저희 개봉하고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시면 저희 오래오래 더 극장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선배님 사실은 저는 이제 시사회 날 처음 뵀는데 이렇게 많이 그림도 이렇게 그리시고 너무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서 더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직 비가 이제 그친 것 같기는 한데 돌아가는 길도 안전하게 조심히 잘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이 자리 너무 즐거웠고요. 저희 우리들 사이에 남은 또 상영 GV에 베리어프리 GV가 있습니다. 또 이 영화의 취지에 맞게 또 여러분들 장애, 비장애인 다 모시고 이렇게 하는 또 GV가 많으니까요.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알랑시네 정말 모여주신 우리 동네 시민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좋은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